제가 다시 읽어서 그 부분도 좀 얘기가 길어졌는데 피가 묻어있다. 그러니까 노파를 죽여서 내 손에 묻힌 피, 더러운 피를 모베쌍이네요. 옛날에 레오 까락스 그 영화 제목인데 진짜 그 더러운 피를 할머니 피가 더럽다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타인의 피를 흘려서 지금 묻혔단 말이에요. 이 라스콜니코프가 그거를 다른 두 번째 타인의 피, 이건 이제 희생양의 피인데 마르멜라도프의 피로 한 번 더 더럽힌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게 속죄하는 것 같은 대속의 기쁨 같은 거 그런 거를 느껴요. 그래서 라스콜니코프가 갑자기 뜻밖에도 사면을 받은 그런 죄수 사형수의 감각을 체험했다라는 이제 표현이 나옵니다. 이 부분도 심리학적으로 되게 인상적인 부분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이 도스옙스키 소설에 꽤 많이 나오는데 이제 미루는 거죠. 지금 당장 그 일을 하기 싫으니까. 나중에 그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도 어 신고를 하러 가야 되는데 그 이반이 스멜자코프가 지금 자백을 했으니까 빨리 지금 가서 해야 되는데 밤에 싫은 것이야. 아 내일 해도 되지. 그러고 가는 길에 눈밭에 쓰러진 농부를 보게 돼요. 근데 라스콜리니코파 스멜자코프한테 갈 때도 그 농부를 봤거든요. 지금 또 본 거예요. 근데 아까 볼 때는 쓰러진 사람이 있든 말도 무시했는데 이제는 막 얘를 치닥거리 한다고 1시간을 낭비를 하는 거야. 아 그러다 보니까 시간 너무 늦었어. 스멜자코프를 고발하러 갈 시간이 없는 거야. 경찰서는 내일 가자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내일 바로 공판이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밀어버리는 거죠. 라스콜리니코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범죄를 저지른 순간부터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빨리 가서 자수하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 자수라는 말이 머릿속에 떠오르지는 않지만은 그런 식의 이제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다른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혹은 사건 아닌 거를 사건으로 만드는 거죠. 여기서 이제 마르멜라도프가 차에 치인 걸 발견하고 가서 그 수습하는 거에서 이제 그거를 볼 수가 있고 그러면서 이제 자꾸만 또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연기를 하는 거고요. 그 자수하는 거를 지금 자수란 단어가 나오진 않지만 자, 그다음에 이제 그 포르피리하고 이제 만나고 범죄론 얘기를 하는 장면 제가 앞부분에서 사상 얘기를 이제 하면서 해드렸는데 이게 이렇습니다. 라주민하고 같이 나와요. 근데 그때 라주민이 집들이를 하든가 이렇게 되는데 포르피리가 예심판사 포르피리가 이 전당포 노파 피살 사건 리자베타 피살 사건을 맡았다. 근데 라스콜리니코프도 거기에 전당 잡힌 게 있단 말이에요. 뭐 아버지 그 은시계며 뭐며 그거를 찾아야 되는데 어쩌고 저쩌고. 아 그래서 네가 그때 예민했구나. 선망 상태에서 막 헛소리를 했구나라고 이제 라즈민이 얘기를 하는데 라즈민은 친구가 이상한 반응을 보이니까 계속 걱정이 되면서도 되게 좋아하잖아요. 라스콜리니코프를. 그러니까 되게 좋은 쪽으로만 막 생각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런 상황이 하나가 있고, 그러고 이제 그 포르피리를 만나자, 같이 가서 만나자, 이렇게 둘이 가는 거고요. 또 하나가 이제 곁다리 얘긴데, 그 어머니하고 두냐가 방문을 했을 때 라주민도 그들을 봤거든요. 근데 보자마자 말하자면 첫눈에 반한 거예요. 두냐한테. 그리고 되게 사소한 건데 두냐가 옷차림이 되게 허름한데 깔끔하긴 하지만 되게 허름한데 목걸이를 하나 하고 있고 펜던트가 이렇게 있는데 그게 은시계인가 뭐 금시계인가 이런 건데 굉장히 이 몸에 어울리지 않게 고급한 거예요. 옷차림에 어울리지 않게. 그래서 아 저거는 약혼자 루진의 선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좀 기분이 싸늘하고 안 좋아져요. 그랬다가 이게 그게 아니라는 걸 알고 아버지의 유품인가 이렇다는 걸 알고 나니까 굉장히 뭔가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드러나고 우리 독자도 알지만 라스콜리니코프도 딱 눈치를 채는 거야. 아, 저 새끼 뭐 있다. 그리고 이제 요때 갈 때 이게 뭐 머리에 포마드도 칠했네. 너 오늘 향수도 뿌렸냐? 막 이러면서 야, 이 돼지 새끼야. 막 이러면서 서로 막 이렇게 농담하는 장면이 있어요. 요 장면이 되게 짧지만은 그런 20대, 제가 아까 말씀드린 20대 한 초중반 청년들의 어떤 활기찬 그런 모습으로 볼 수 있지만 사실 이거 라스콜린 입장에서는 트릭이거든요. 뭔 말이냐면 지금 포르피리를 만나러 가는 상황이니까 최대한 자연스럽게 니빈니 나입니 그러니까 러시아어로 아무 순진무구한 그런 이제 아무 죄도 없는 그런 순진무구한 사람인 척하자라는 일종의 이제 트릭인 거예요. 그래서 라스콜리니코프 라즈민을 얼레꼴러리 뭐 사랑에 빠진 로미오 막 이렇게 놀리고 야 너 죽어봐 너 죽을래 막 이러고 이렇게 막 좀 거친 말이 오가면서 이렇게 낄낄대면서 이제 포르피리를 만나러 가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장면이 그 진지한 그 대화 장면이고요. 그 범죄론 얘기가 끝난 다음에 포르피리가
또 한 번 더 샨딸 쉬러바치 해요. 그러니까 또 한 번 분탕질을 치는데 그게 뭐냐면 또 한 번이 아니라 막판에 결정적으로 분탕질을 치는데 근데 그 로지온 로마노비치 당신이 그때 알려나 이바노브나 집에 가셨을 때 혹시 그 문이 열려 있고 밑에 칠쟁이들이 뭐 이렇게 칠을 하고 있지 않았던가요? 하고 물어요. 근데 그 질문이 딱 나오는 순간부터 라스콜리니코프는 이거 함정이다. 두 번째, 세 번째 문장에 나오니까 바로 이거 확실하다. 함정이다. 이 사람은 나한테 혐의를 두고 있고 나한테 지금 유도 신문을 하는구나라는 걸 빨리 포착을 해요. 그러고서 라스콜리니코프가 아니요. 제가 갔을 때는 그때 그런 칠쟁이는 없었고 3층에선가 짐을 빼고 있었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라주미인도 옆에서 눈치를 채요. 야, 라스콜리니코프는 그 전날 간 거잖아. 그리고 그 칠쟁이들이 한 거는 그 다음날이잖아. 이런 식으로 이제 포르피리 너 얘를 의심하고 있니라고 거기서 직접 묻지는 않지만 형 지금 무슨 소리야 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라스콜리니코프를 생각해서 이 포르피리가 분노하는 거죠. 아니 저 형이 너한테 그 유주얼 서스펙트 너를 형 용의자로 생각하다니 막 이러면서 말도 안 되는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하는데 요게 아주 짧은 모멘트인데 라스콜리니코프가 굉장히 뭐랄까 이러니까는 범행도 저지르는구나라는 이제 생각을 하는 긴장하지 않고 긴장은 했는데 루즈해지지 않고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데 포르피리 굉장히 노예예요. 요즘을 지금 프로파일러겠죠. 이제 그렇게 치고 들어오는데 그거에 휘말리지 않으면서 바로 이제 어디에 이제 트릭이 있는지를 딱 깨닫고 바로 이제 질문도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그런 이제 질문에 답을 하는 걸로 이제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여기에 또 작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네, 우비비에츠. 어떤 소시민이 나타나갖고 너 살인자야 이렇게 이제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라스콜리니코프가 완전 등골이 싸늘해지면서 저건 누구지라고 하는데 제가 미리 스포일하면 이 사람이 바로 아까 라스콜리니코프가 할머니 집에 다시 갔었잖아요. 그때 와글와글 거렸던 민중 중에 한 명이에요. 평민 중에 한 명인데 기분이 너무 나빴던 거예요. 저 어설픈 나리가 와가지고 한밤중에 방을 본다고 하고 헛소리를 하고 게다가 여기 살인사건까지 있었으니까 가뜩이나 흉흉한데 저러니까 너무너무 불쾌했던 거예요. 저게 죽인 걸 거야 라고 이제 생각했는데 정말 민중의 직관이란 더 맞았던 거예요. 결과적으로 라스콜리니코프가 살인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소시민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서 말을 했다가 나중에 가서는 또 다시 라스콜리니코프한테 죄송합니다. 그때는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하고 또 사과까지 하게 돼요. 그래서 소설이 이렇게까지 길어지는 건 다 이유가 있구나 싶고 어쩜 이렇게 한 번 나온 인물들을 잘 활용하는지 그 다음에 그게 적재적소에 또 너무 잘 배치돼 있고 그리고 그 인물이 등장해가지고 그 부분이 또 재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제아버를 반복적으로 읽으니까 그렇지 어릴 때 이거를 처음 읽을 때는 저도 역시 무서웠을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 어디서 왔지? 어떻게 알았지? 혹시 아까 보고 있었던 걸까? 그러니까 죽일 때 막 이런 식의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그 소설로서의 읽는 재미를 이제 또한 올려주기도 하고요. 자, 그러고 이제 라스콜리니코프 침대에 이렇게 버져 누워가지고 중얼중얼 하면서 이제 일종의 자기 아이러니, 자기 반성을 하게 됩니다. 번역본에서는 여러분 1권에 한 494쪽부터 대략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나폴레온 피라미드 워털루 그리고 빗성 마르고 추악한 14등간의 미망인이자 고리대금 업자의 침대 밑에 붉은 괴짝이랑 감춰놓는 노파라니 아무리 포르피리 페트로비치라도 이런 걸 어떻게 소화낼 수 있겠어. 쭉쭉쭉 미학이 방해를 할 텐데 나폴레옹이 노파의 침대 밑으로 기어드나라고 할 테지. 에이 병신 같은 짓이야. 혼자 막 생각이 되게 많습니다. 제가 어릴 때 이 부분 진짜 좋아했었는데요. 노파는 아무것도 아니야. 격정에 휩싸이며 열렬히 생각했다. 노파는 실수였을 수도 있지만 문제는 노파가 아니다. 노파는 그저 병에 불과했고 나는 차라리 넘어서고 싶었던 것이다. 넘어서다. 제가 이거 초반에 이제 말씀을 드리고 강조를 했었죠. 그죠? 뭘 그렇게 너는 넘어서고 싶었냐. 그죠? 나는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다. 원칙을 죽인 것이다. 원칙은 죽였지만 정작 넘어서는 것은 아예 넘어서지 못했다. 이 삐리스뚜삐짓도 니 삐리스뚜삐를 아스탈세 나에테스라는 이 편에 남게 되었다. 할 수 있었던 건 오로지 죽이는 것뿐이었지. 아니 그거조차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원칙이라고 아까 그 멍청한 라주민 뭐 때문에 사회주의자들을 욕했을까. 근면성실하고 창사에 능한 족속인걸. 보편적인 행복에 종사하지 않은가. 아니다. 나에게 삶은 한 번 주어지는 것이지 더 이상 결코 없을 것이다. 마냥 공동의 제가 이거 번역본에서 좀 바꿨을 수도 있는데 그거를 기다리기는 싫다.
에라이, 나란 놈은 미학적인 이해 불과할 뿐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그래서 에스테티치스카야 보쉬. 미학적인 이게 이제 그 라스콜리니코프가 자기 자신을 이제 정의하는 키워드고요. 그 다음에 그 살인을 하고 난 다음에도 제가 손에다 피를 묻혔다 그걸 되게 강조를 했는데, 이 주인공을 괴롭히는 게 윤리적인 수치가 아니라 미학적인 불쾌감이에요. 내가 너무 더러운 짓을 저질렀다. 근데 이게 말장난인데, 우리가 보통 선고를 때리거나 이런, 우리가 이제 그거를 재판정 가서 들을 일은 잘 없지만 뉴스 같은 거를 보면은 죄질이 나쁘고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악령을 보면은 치혼 신부가 스타브로긴한테 니크라시버스지 오비바에 아름답지 못한 것이 죽인다 이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죄질이 나쁘다 더럽다라는 게 같은 결국 맥락인데, 미학적으로 되게 더러운 범죄가 있다.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윤리적으로도 되게 나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러시아 문학, 특히 도스옙스키 소설 속에서의 미학이라는 거는 윤리학, 종교학, 신학으로 이제 같이 가게 돼 있고, 영화로 보면은 여러분도 오다 가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타르콥스키가 굉장히 도스옙스키의 미학하고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은 궁극으로는 종교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지금 얘기가 이거는 뭐 사상적인 차원에서 이미 해결할 수 있는 이제 그거를 넘어선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라스콜리니코프가 느끼는 이 미학적인 혐오감, 미학적인 수치라는 게 결과적으로 윤리적인 이제 수치로 간다는 게 바로 그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요렇게 이제 생각을 하다가 잠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꿈을 꾸게 되는데, 요게 소설 텍스트엔 총 4번째 꿈입니다. 제가 따로 정리는 안 해드리고 이참에 한번 해드리면, 첫 번째 꿈이 말꿈이었고요. 두 번째 꿈이 그 오아시스 꿈이에요. 꿈이라기보다는 긴가민가 싶은 이제 환시를 보는 그거였고요. 세 번째가 그 미망에 들떠가지고 사람 죽이고 난 다음에, 할머니 죽이고 난 다음에 미망에 들떠가지고 경찰이 찾아와서 막 여주인을 뚝까 패고 한 이상한 꿈을 꿔요. 근데 제가 그 의미는 정말 별로 파악을 못하겠고, 사실 저는 그 꿈도 좀 재미가 없었고, 그게 세 번째 꿈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이 높아 죽이는 꿈이 네 번째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 꿈은 에필로그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거 이제 그때 가서 분석을 해드리고, 워낙에 이제 이렇게 그 무의식에 대한 배려가 많은 소설이기 때문에, 톨스토이에서도 안나 까레니나에서 안나가 그런 꿈을 꾸긴 하죠. 근데 이제 도스옙스키 같은 경우는 주인공들이 일단은 좀 이렇게, 네, 그렇다.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좀 말이 갑자기 꼬였는데, 이제 와서 끊기도 그렇고, 그보다는 일단은 수면이 다들 원만하지 않기 때문에 생활이, 제가 볼 땐 그게 되게 큰 것 같아요. 수면 장애인 거죠. 사실 불면증 이제 이런 게 있고, 근데 그들이 불면증에 걸리는 거 어떤 뇌의 이상이나 어떤 그런 거보다는 낮에 제대로 안 움직이니까 밤에 당연 또 잠이 안 오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중간에 또 자게 되고 이제 그런 거죠. 지금 딱 그런 거예요. 잠이 들었는데 달이 떠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실제 그때 상황을 생각을 해보시면은 백야에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는 한 7시 정도의 시각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되게 우유를 뿌려놓은 것 같이 희뿌연 그런 시간이 이렇게 쭉 이어집니다, 밤에. 그러다가 다시 아침이거든요. 백야라고 해서 아주 환하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거나 7시 정도면 이제 빛이 있는 거죠, 여름이니까. 근데 지금은 달이 떠 있어요. 달이 떠 있고, 여기서 그 라스콜리니코프가 다시 그 아파트로 올라갑니다. 노파의 아파트를 딱딱딱딱딱딱딱 이제 올라가죠. 올라가고 역시나 도끼를 들고 있고요. 할머니가 의자에 앉아가지고 있든가 이런데 뭔가를 뒤집어 쓰고 있든가, 이렇게 몸도 뒤로 돌려갖고 있든가 그래요. 그래서 라스콜니코프 이걸 내려치고서 또 도끼로 가지고, 근데 할머니가 목각 인형처럼 딸깍딸깍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코트인지 그 옷자락을 라스콜리니코프가 이렇게 걷었나? 할머니 직접 걷었나? 라스콜리니코프가 걷었죠. 근데 중요한 거는 할머니가 고개를 숙인 채 뭐를 하고 있다? 키득키득 웃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제 이 대목이 핵심이고, 너무 여기서 이제 라스콜리니코프는 놀라게 되고, 바깥에 사람들이 웅성웅성한데 그 사람들도 또 다 웃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바로 이 웃음. 웃음이 의미하는 바는 뭘까?